왕비 강비는 깊은 숨을 한 번 내쉬었습니다. 궁궐 밖에서는 백성들의 비명이 들려왔고 안에서는 남편의 광기가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을 꺼내는 순간 자신과 아이들의 목숨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침묵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강비는 황해도 신천 출신 유력 호족의 딸로 태어나 궁예의 곁에서 태봉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순간을 함께 지켜본 인물입니다. 두 아들 신광과 천광을 낳아 왕실을 지탱했고 초기에는 남편이 뛰어난 군사 지도자로서 후삼국을 평정해가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궁예는 변해갔습니다. 자신을 미륵불이라 칭하며 신의 자리에 오르려 했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는 관심법으로 신하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강비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그 변화를 목격했고 가장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날 아침 강비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왕비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그녀는 마지막 선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그날 한 여인의 용기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강비라는 인물을 통해 7가지 장면을 살펴보려 합니다. 궁예의 영웅적 시작과 태봉의 번영, 그가 신을 자처하며 달라지기 시작한 순간, 강비가 목격한 공포정치의 실상, 왕비가 목숨을 걸고 간쟁을 올린 결단의 순간, 거짓 혐의와 정치적 배경, 비극적 처형, 그리고 태봉의 몰락까지. 후삼국 시대 초기, 한반도는 신라의 쇠퇴와 함께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방 호족들은 각자의 영역을 차지하려 싸웠고 백성들은 끝없는 전쟁 속에서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궁예는 뛰어난 군사적 능력으로 빠르게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는 891년경부터 본격적으로 군사 활동을 시작해 불과 10여 년 만에 후삼국 중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떠올랐습니다. 901년 궁예는 송악개성을 도읍으로 하여 후고구려를 건국했고 904년에는 국호를 마진으로 911년에는 다시 태봉으로 바꾸며 정치적 입지를 다졌습니다. 강비는 바로 이 시기 궁예가 가장 빛나던 순간에 그의 곁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고려사 궁예 열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궁예가 송악의 도읍을 정하고 스스로 왕이라 칭하니 그 세력이 날로 강성하여 신라와 견줄만 하였다. 이 기록이 남겨진 당시는 신라 말기의 극심한 혼란기였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을 통제할 힘을 잃었고 각 지역의 호족들은 사실상 독립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궁예는 군사력과 카리스마로 여러 호족들을 규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황해도와 강원도 일대의 호족 세력을 끌어들이며 빠르게 영토를 확장했고 이 과정에서 황해도 신천 출신 유력 호족의 딸인 강비와 혼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혼인은 단순한 개인적 결합이 아니라 궁예가 지방 호족 세력과 정치적 연대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강비의 집안은 황해도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세력이었고 이 혼인을 통해 궁예는 서북 지역의 안정적인 지지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궁예는 유능한 지도자였습니다. 군사작전에서 뛰어난 판단력을 보였고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질서를 약속하는 희망의 존재로 비쳤습니다. 강비가 낳은 두 아들 신광과 천광은 태봉 왕실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존재였고 왕비로서 강비의 위치는 매우 견고해 보였습니다. 초기 궁예의 성공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뛰어난 능력과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권력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성찰입니다. 역사를 보면 많은 지도자들이 초기에는 개혁자나 영웅으로 출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권력에 취해 폭군으로 변해간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궁예의 사례는 권력이 견제받지 않을 때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도 타락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또한 강비의 입장에서 보면 초기의 희망과 번영이 나중의 비극을 예고하는 신호를 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현재의 성공에 도취되어 변화의 징조를 놓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강비가 처음 궁예를 만났을 때 그는 30대 중반의 패기 넘치는 장군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눈빛이 날카로웠지만 부하들에게는 공평했고 백성들에게는 관대했습니다.
강비의 아버지를 비롯한 황해도 호족들은 궁예의 군사력과 비전에 기대를 걸었고 강비는 그 정치적 연대의 상징으로 왕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혼인 초기, 궁예는 강비에게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오면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첫 아들 신광이 태어났을 때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태봉의 미래를 이어갈 것이오. 궁예는 갓난아이를 안으며 강비에게 말했습니다. 강비는 그 말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아들 천광이 태어났을 때도 궁예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태봉은 날로 번영했고 송악은 후삼국 중 가장 활기찬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시장에는 물건이 넘쳤고 사람들은 새로운 나라의 미래를 믿었습니다. 강비는 궁궐 안에서 두 아들을 키우며 왕비로서의 책무를 다했습니다. 그녀는 궁예가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백성들과 함께 기뻐했고 새로운 영토가 복속될 때마다 태봉의 확장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강비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904년경, 궁예는 점점 더 종교적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불교 의식을 자주 거행했고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비는 처음에는 이것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많은 지도자들이 종교적 권위를 빌려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궁예의 변화는 단순한 전략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모든 비극은 희망에서 시작됩니다. 궁예와 강비 그리고 태봉의 백성들이 꿈꾸던 새로운 나라는 분명 아름다운 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언제나 경계를 필요로 합니다. 초기의 성공이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으며 오히려 그 성공이 권력자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강비가 목격한 궁예의 초기 모습은 후대에 일어날 비극의 씨앗을 이미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권력이 견제받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예감하게 됩니다. 궁예의 영웅적 시작과 태봉의 번영은 표면적으로는 성공 스토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미 변화의 조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미륵불 자칭과 관심법의 시작. 910년대 초반 궁예는 급격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미륵불이라 칭하며 신적 존재로 군림하려 했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는 관심법을 내세워 신하들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 유능한 군사 지도자에서 종교적 광신자로 변모한 것입니다. 이 시기 궁예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인물들을 색출하기 위해 관심법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는 신하들 앞에서 나는 내 마음을 알고 있다고 선언하며 실제로 몇몇 신하들의 비밀을 폭로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강비는 이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목격했습니다. 남편이 더 이상 현실적인 정치가가 아니라 자신을 신으로 믿는 인물로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고려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궁예가 스스로 미륵불이라 칭하고 관심법을 행하니 신하와 백성들이 모두 두려워 떨었다. 이 기록이 남겨진 시기는 궁예의 통치가 절정에 달했던 910년대였습니다. 당시 불교는 한반도 전역에서 강력한 사상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미륵신앙은 특히 민중들 사이에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상징했습니다. 궁예는 이러한 미륵신앙을 정치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자신이 미륵불의 화신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왕권의 정당성을 종교적 권위로 덧입히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전략을 넘어섰습니다. 기록들을 살펴보면 궁예는 실제로 자신이 초자연적 능력을 가졌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법은 일종의 신문 기법이었습니다. 궁예는 신하들을 불러놓고 장시간 신문하며 그들의 표정과 말투에서 거짓을 찾아내려 했습니다. 때로는 정보원을 통해 미리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신하의 비밀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몇 번의 예언이 적중하자 사람들은 정말로 궁예가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믿게 되었고 궁궐 안은 극도의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강비는 이 모든 변화를 왕비의 자리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남편이 점점 현실과 동떨어진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그리고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하나둘씩 의심받고 제거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궁예의 변화는 오늘날 우리에게 권력과 정신적 안정성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절대적 권력은 사람의 현실 감각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자신을 견제하거나 비판할 사람이 없을 때 인간은 자신의 능력과 위치를 과대평가하기 쉽습니다. 궁예의 관심법은 현대의 감시 사회와도 연결됩니다. 권력자가 사람들의 생각까지 통제하려 할 때 사회는 공포에 빠집니다. 표현의 자유와 내면의 자유가 억압당할 때 그 사회는 건강한 발전을 멈추게 됩니다. 또한 이 장면은 가까운 사람들이 변화의 징조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강비는 궁예의 변화를 신하들보다 먼저 감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비로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습니다. 912년 어느 날 궁예는 궁궐 대전의 신하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그는 높은 단 위에 앉아 금색 버비를 입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경들은 나를 단순한 왕으로 생각하는가? 궁예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나는 미륵불의 화신이다. 나는 경들의 마음을 모두 알고 있다. 신하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궁예는 한 신하를 지목했습니다. 너는 지난밤 내 집에서 나를 비방했지? 그 신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하, 그런 일은 절대. 거짓말 마라. 나는 내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궁예는 소리쳤고 그 신하는 즉시 끌려나가 처형되었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궁예는 그 신하의 하인을 매수해 정보를 얻어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궁궐 안 사람들은 정말로 궁예가 마음을 읽는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강비는 이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두 아들을 재우며 깊은 불안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더 이상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궁예는 강비를 불렀습니다. 당신도 나를 의심하고 있소? 강비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전하, 어찌 제가 전하를 의심하겠습니까? 다만 신하들이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궁예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두려워해야 마땅하오. 반역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 숨길 수 없소. 강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이 장면은 우리에게 권력이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궁예는 스스로를 신으로 여기기 시작했고 그 순간부터 현실과 단절되었습니다. 관심법은 단순한 통치 기법이 아니라 공포로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폭력이었습니다. 강비는 이 변화를 막을 수 없었지만 분명히 그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권력이 견제받지 않을 때 어떻게 광기로 변하는지를 목격합니다. 궁예의 신격화는 태봉을 공포의 나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강비는 남편의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실상 913년부터 915년 사이 궁예의 공포 정치는 극에 달했습니다. 관심법은 더욱 빈번하게 시행되었고 수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반역 혐의로 처형되었습니다. 태봉의 궁궐은 피해 숙청장이 되었고 거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강비는 왕비의 자리에서 이 모든 참상을 목격했습니다. 충성스러웠던 신하들이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려 죽어가는 모습, 무고한 가족들이 연좌제로 처형되는 광경, 백성들이 숨죽이며 살아가는 현실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궁예가 자신의 행위를 정의로운 일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반역자들을 제거하는 것이 미륵불로서의 사명이라 여겼고 처형이 있을 때마다 악을 제거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궁예가 관심법으로 신하들을 다스리니 간언하는 자가 없었고 모두가 목숨을 부지하기에 급급하였다. 이 시기는 태봉이 외형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국가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심각하게 병들어 있던 때였습니다. 궁예의 공포정치는 단순히 개인의 광기만이 아니라 후삼국 시대 권력 투쟁의 치열함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태봉에는 다양한 출신의 호족들과 신라 출신 귀족들, 그리고 새로운 무장 세력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궁예는 이들 사이의 권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관심법은 그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궁예의 방식은 지나쳤습니다.
그는 실제 반역 가능성과 상관없이 의심만으로 사람들을 제거했습니다. 한 번 의심받은 사람은 해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고 그 가족까지 연루되었습니다. 강비는 이런 상황에서 매우 어려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왕비로서 그녀는 궁예의 통치를 지지해야 하는 입장이었지만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는 이 잔혹함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특히 강비의 친정 집안인 황해도 호족 세력도 점점 궁예의 의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궁예는 지방 호족들이 자신에게 도전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강비의 친정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궁예의 공포 정치는 오늘날 우리에게 감시 사회와 억압 체제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권력자가 의심과 공포를 통치의 수단으로 삼을 때 사회는 건강한 발전을 멈춥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는 대신 침묵을 선택하고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는 억압됩니다. 또한 이 장면은 방관자의 책임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합니다. 강비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궁예의 폭정을 목격했지만 대부분은 침묵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결국 더 큰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우리는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 때로는 그 불의에 협력하는 것과 같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914년 봄 궁궐 안에서 큰 숙청이 벌어졌습니다. 궁예는 고위 신하 10여 명을 한꺼번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태봉 건국 초기부터 궁예를 따랐던 충신들도 있었습니다. 궁예는 높은 단 위에서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신하들은 황급히 부인했습니다. 전하, 신들은 단 한 번도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궁예는 듣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너희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왕을 섬길 생각이 가득하다. 그날 10명의 신하 모두가 처형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도 연좌되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강비는 궁궐 안쪽 정각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신하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그녀의 두 아들을 귀여워했던 사람들이었고 충성스러운 인물들이었습니다. 강비는 시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반역을 꾀했을까? 시녀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닙니다, 마마. 모두가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밤 강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지만 그녀의 마음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강비의 친정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강비에게 말했습니다. 마마, 전하께서 요즘 황해도 쪽 사람들을 의심하신다는 소문이 돕니다. 저희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강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친정까지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왕비로서 그리고 한 집안의 딸로서 그녀는 이중의 압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궁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전하, 황해도 사람들은 전하께 충성스럽습니다. 부디 의심하지 말아주십시오. 궁예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의심받을 수 있소. 호족들은 언제든 배신할 수 있소. 강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그녀의 말조차 신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공포는 결코 오래 지속되는 통치 기반이 될 수 없습니다. 궁예는 관심법으로 사람들을 통제했지만 그것은 충성이 아니라 두려움을 만들어냈을 뿐입니다. 강비는 이 모든 참상을 지켜보며 침묵이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라는 깨달음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불의 앞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위험하지만 침묵은 더 큰 비극을 초래합니다. 우리는 강비의 고뇌를 통해 용기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강비가 목격한 공포 정치는 태봉을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결단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왕비의 결단. 915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궁예의 공포 정치는 절정에 달했고 궁궐 안팎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은 공개적으로는 침묵했지만 사적으로는 궁예의 폭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백성들 역시 끝없는 전쟁과 가혹한 통치에 지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비는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왕비로서 그리고 두 아들의 어머니로서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강비는 궁예의 폭정을 정면으로 비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선택이었습니다. 궁예가 신하들조차 의심하는 상황에서 왕비가 왕을 비판한다는 것은 즉각적인 위험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강비는 자신이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려사는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비 강씨가 궁예의 포악함을 가하니 궁예가 크게 노하였다. 이 짧은 기록 뒤에는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 숨어 있습니다. 당시 왕비의 위치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왕비는 궁궐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왕의 정치적 결정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특히 궁예처럼 절대적 권력을 휘두르는 왕 앞에서 간쟁을 한다는 것은 거의 자살 행위에 가까웠습니다. 강비가 간쟁을 결심한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째, 그녀의 두 아들 신광과 천광의 미래였습니다. 궁예의 폭정이 계속된다면 태봉은 곧 무너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왕실의 혈육인 그녀의 아들들도 위험에 처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둘째, 강비의 친정 집안인 황해도 호족 세력의 안전이었습니다. 궁예가 호족들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언제 그녀의 친정이 숙청 대상이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강비 자신의 양심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왕비로서 권력을 누리는 동안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그녀에게 도덕적 고통이었습니다. 강비의 간쟁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정치적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배후에는 황해도 호족 세력이 있었고 그들 역시 궁예의 폭정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강비의 발언은 어쩌면 이런 세력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강비의 간쟁은 오늘날 우리에게 도덕적 용기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불의 앞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언제나 위험을 수반합니다. 특히 권력자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은 개인적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강비는 그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반대할 것인가, 사회의 불의에 대해 침묵할 것인가, 목소리를 낼 것인가. 강비의 사례는 우리에게 용기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강비의 결단은 여성의 목소리와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합니다. 1000년 전 왕비였던 강비도 자신의 신념을 위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의 책임입니다. 915년 어느 날 저녁 강비는 궁예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궁예는 높은 단 위에 홀로 앉아 불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전하, 제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궁예는 눈을 들어 강비를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요? 강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순간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하, 신하들과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통치가 아닙니다. 순간 궁궐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궁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이 감히 나를 비판하는 것이오? 강비는 무릎을 꿇었지만 고개는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하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전하께서 올바른 길로 돌아오시기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훌륭한 군주이십니다. 그러나 지금의 방식은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할 뿐입니다. 궁예는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당신도 나를 배신하려는 것이오? 당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내 뒤에서 나를 비웃는 것이오? 강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전하. 저는 전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그렇기에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지금처럼 공포로 다스린다면 태봉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궁예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나가시오. 당장 나가. 강비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전하, 부디 제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강비가 물러나자 궁예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왕비마저 자신을 의심한다는 생각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궁예는 강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비의 간쟁은 역사에서 가장 용감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왕비로서의 안전을 포기하고 어머니로서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한 인간으로서 양심의 소리를 따랐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하지만 침묵은 더 큰 비극을 부릅니다. 강비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상황을 바꾸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덕적 용기입니다. 강비의 간쟁은 궁예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녀의 용기는 되레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강비의 간쟁 이후 궁예의 태도는 급변했습니다. 그는 왕비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았고 그녀를 제거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왕비를 처형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위험했습니다. 강비의 배후에는 황해도 호족 세력이 있었고 그들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궁예는 강비에게 거짓 간통 혐의를 씌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왕비를 제거하면서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간통은 당시 왕실에서 가장 큰 죄목 중 하나였고 이를 근거로 왕비를 폐위하고 처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간통 혐의는 강비의 친정 세력까지 연루시킬 수 있는 명분이 되었습니다. 강비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면 그것은 왕실의 혈통을 더럽히는 행위이고 그녀의 두 아들 신광과 천광의 정통성까지 의심받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고려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궁예가 왕비 강씨에게 간통의 죄를 씌워 죽이고 두 아들도 함께 죽였다. 이 기록은 매우 짧지만 그 속에는 복잡한 정치적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궁예가 강비에게 간통 혐의를 씌운 것은 단순한 개인적 분노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첫째, 궁예는 강비의 친정인 황해도 호족 세력을 견제하려 했습니다. 태봉은 여러 지방 호족들의 연합체였고 그중 황해도 세력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궁예는 이들이 자신에게 도전할 가능성을 두려워했습니다. 강비를 제거함으로써 황해도 호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둘째, 두 아들 신광과 천광을 제거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궁예는 점점 편집증적 성향을 보였고 자신의 아들들마저 미래의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간통 혐의를 통해 두 아들의 혈통을 의심하게 만들면 그들을 제거하는 것도 정당화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궁예는 새로운 왕비와 후계자를 세우려는 계획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비와 두 아들을 제거하면 왕실 구조를 재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강비가 처형된 이후 궁예가 새로운 왕비를 맞이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그의 행동 패턴을 볼 때 이런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역사학자들은 강비의 간통 혐의가 완전히 조작되었다는 데 동의합니다. 당시 기록 어디에도 강비가 실제로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구체적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정황은 궁예가 왕비를 제거하기 위해 거짓 혐의를 만들어냈음을 가리킵니다. 강비에게 씌워진 거짓 혐의는 오늘날 우리에게 권력이 어떻게 진실을 왜곡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권력자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실을 조작하고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에 대한 성적 혐의는 역사적으로 정치적 제거의 수단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강비의 사례는 이런 부당함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상황을 목격합니다.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기 위해 근거 없는 스캔들을 만들어내거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부당함에 저항하고 진실을 추구해야 할 책임을 일깨웁니다. 또한 이 장면은 권력의 견제 장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궁예의 절대 권력은 아무런 제약 없이 무고한 사람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법적 절차도 공정한 재판도 없었습니다. 오직 왕의 의지만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915년 늦여름, 궁예는 신하들을 소집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왕비 강씨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 신하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왕비의 간통이라는 것은 왕실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전하? 한 신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궁예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관심법으로 확인했다. 왕비는 다른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신광과 천광은 내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에 신하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도 증인도 없었습니다. 오직 궁예의 관심법만이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궁예의 관심법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강비는 궁궐 깊숙한 곳에 유폐되었습니다. 그녀는 두 아들과도 격리되었습니다. 신광과 천광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빼앗겼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어린 신광이 시종에게 물었습니다. 시종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비는 유폐된 방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간통 혐의는 거짓이었지만 그것을 증명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궁예가 이미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강비의 마음속에는 두 아들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신광아, 천광아. 어머니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밖에서는 궁예가 강비의 친정 집안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황해도 호족들은 긴장했습니다. 왕비가 죄인이 되었으니 그들도 연루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몇몇 호족들은 궁궐로 불려가 신문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왕비의 부정을 알고도 숨긴 것이 아니냐? 그들은 황급히 부인했지만 궁예의 의심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거짓 혐의는 강비 개인을 넘어 그녀의 가문과 지역 세력 전체를 위협하는 정치적 무기가 되었습니다. 핵심 요약 메시지. 거짓 혐의는 단순한 개인의 명예훼손을 넘어 정치적 제거의 도구가 됩니다. 궁예가 강비에게 씌운 간통 혐의는 완전히 조작된 것이었지만 절대 권력 앞에서 진실은 힘을 잃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권력이 견제받지 않을 때 무고한 사람은 언제든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법과 정의가 작동하지 않는 사회에서 진실은 권력자의 의지에 의해 왜곡됩니다. 강비의 비극은 개인의 불행을 넘어 사회 전체가 불의에 침묵할 때 일어나는 참상을 보여줍니다. 거짓 혐의는 강비와 두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정치적 계산과 개인적 분노가 결합된 궁예의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강비와 두 아들이 어떻게 처형되었는지 그 비극적 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915년 가을, 궁예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왕비 강씨와 두 아들 신광, 천광을 모두 처형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태봉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왕비와 왕자들을 한꺼번에 처형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고 궁궐 안팎은 공포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처형 방식도 잔혹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궁예는 직접 철퇴로 강비와 두 아들을 때려 죽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형이 아니라 분노와 광기가 표출된 살인이었습니다. 강비는 마지막 순간까지 두 아들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그녀와 아이들은 모두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날 이후 태봉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신하들은 말을 잃었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왕이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까지 죽일 수 있다면 이 나라에서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려사는 이 비극적 순간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궁예가 철퇴로 왕비와 두 아들을 때려 죽이니 궁궐 안팎이 모두 두려워 떨었다. 이 기록은 매우 간결하지만 그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비극이 담겨 있습니다. 궁예가 직접 철퇴를 들어 왕비와 아들들을 때려 죽였다는 것은 그의 광기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왕실의 처형은 신하들이 집행하고 왕은 명령만 내립니다. 그러나 궁예는 직접 손을 더럽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벌 집행이 아니라 개인적 분노와 증오가 폭발한 행위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궁예의 이런 행동이 정신적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분석합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으면서도 깊은 불안감과 피해망상에 시달렸던 궁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마저 적으로 돌렸습니다. 강비의 처형은 또한 정치적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궁예는 이 사건을 통해 모든 신하들과 호족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나를 거스르면 왕비와 왕자라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특히 황해도 호족 세력에게는 직접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그들의 딸이자 태봉의 왕비였던 강비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은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완전히 무력화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동시에 궁예의 몰락을 예고하는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왕비와 왕자들을 죽인 왕에게 누가 충성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신하들은 겉으로는 복종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궁예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비와 두 아들의 처형은 권력의 폭력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절대 권력은 생명까지도 함부로 다룰 수 있습니다. 법도 도덕도 혈육의 정도 권력 앞에서는 무력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이 비극은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한 기억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강비와 신광, 천광은 역사에서 거의 잊혀진 존재입니다. 그들의 이름조차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승자인 고려가 기록한 역사에서 그들은 단지 궁예의 광기를 보여주는 배경으로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당하게 희생된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행위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권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915년 그날 아침,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강비는 유폐된 방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그녀의 옷은 남루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곧이어 두 아들 신광과 천광도 끌려왔습니다. 어린 두 왕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신광이 어머니를 보고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강비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천광도 어머니의 치마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궁예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철퇴가 들려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고개를 숙인 채 감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간통한 여자와 그 자식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궁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강비는 두 아들을 뒤로 숨기며 말했습니다. 전하, 제게 죄가 있다면 저만 벌하십시오. 아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궁예는 웃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정말 내 자식이라는 증거가 있소? 간통한 여자의 자식들은 내 아들이 아니오. 강비는 절규했습니다. 전하, 신광과 천광은 전하의 피를 이은 아이들입니다. 부디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궁예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퇴를 들어올렸습니다. 강비는 마지막 순간까지 두 아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두려워하지 마. 그러나 그녀도 신광도 천광도 궁예의 잔혹함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그날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처형이 끝난 후 궁궐은 죽음의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신하들은 떨리는 다리로 자리를 떠났고 궁궐 여인들은 숨죽여 울었습니다. 한 노신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끝이다. 왕이 자신의 피부치까지 죽이는데 누가 이 왕을 섬기겠는가. 그의 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강비와 두 아들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권력의 광기가 만들어낸 살인이었습니다. 무고한 어머니와 어린 아이들이 거짓 혐의로 처형당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결국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까지 해칩니다. 우리는 강비의 비극을 통해 법과 정의가 무너진 사회의 끔찍함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당하게 희생된 사람들을 기억해야 할 우리의 책임을 깨닫습니다. 강비와 두 아들의 죽음은 태봉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신하들과 백성들은 궁예를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915년 강비와 두 아들의 처형 이후 태봉은 급속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은 더 이상 궁예를 신뢰하지 않았고 백성들은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호족들은 궁예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군사들마저 동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건이라는 인물이 부상했습니다. 그는 궁예의 신하였지만 궁예의 폭정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918년 왕건은 신하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 궁예를 축출했습니다. 궁예는 도망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고 왕건은 고려를 건국했습니다. 강비의 죽음으로부터 불과 3년 만에 태봉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역사가들은 강비의 처형이 태봉 붕괴의 결정적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왕이 자신의 가족까지 죽이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왕을 따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고려사 왕건 세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궁예가 포항무도하여 신하와 백성이 모두 등을 돌리니 왕건이 추대되어 왕위에 올랐다. 이 기록은 태봉 붕괴의 필연성을 보여줍니다. 궁예의 폭정은 지속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강비의 처형은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정권의 정당성을 무너뜨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왕권의 정당성은 여러 요소에서 나왔습니다. 군사적 능력, 정치적 수완, 그리고 도덕적 권위입니다. 궁예는 초기에는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비를 처형함으로써 그는 도덕적 권위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왕이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을 거짓 혐의로 죽인다면 그 왕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왕건의 반란은 이런 배경에서 일어났습니다. 왕건은 유능한 장군이었고 궁예의 신임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궁예의 광기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918년 왕건은 홍유, 배현경, 신순겸 등 주요 신하들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궁예를 폐위하고 왕건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궁예는 도망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백성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한때 후삼국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였던 궁예는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왕건이 세운 고려는 태봉과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왕건은 포용 정책을 폈고 호족들과 협력했으며 백성들을 존중했습니다. 그는 궁예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었던 것입니다. 고려는 이후 475년간 지속되며 한반도의 통일 왕조가 되었습니다. 태봉의 붕괴는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력이라도 백성의 신뢰를 잃으면 유지될 수 없습니다. 궁예는 군사력으로는 강했지만 도덕적으로는 파산했습니다. 결국 그를 무너뜨린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배신이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리더십에도 적용됩니다. 조직이든 국가든 지도자의 도덕성과 신뢰성은 필수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공포와 강압으로 통제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또한 이 장면은 역사가 어떻게 반복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권력의 부패, 폭정, 그리고 몰락의 패턴은 시대를 초월해 반복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이 패턴을 인식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강비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태봉의 부조리를 드러냈고 결국 더 나은 질서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그녀는 그 결과를 보지 못했지만 역사는 그녀의 용기를 기억합니다. 918년 6월 왕건은 주요 신하들을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장소는 송악의 한 저택이었고 참석자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홍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궁예를 섬길 수 없습니다. 그는 왕비와 왕자들까지 죽인 폭군입니다. 배현경이 동의했습니다. 백성들도 더 이상 그를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태봉은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신순겸이 왕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장군께서 새로운 왕이 되셔야 합니다. 장군만이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왕건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도 오랫동안 궁예의 변화를 지켜봐왔습니다. 초기의 영웅적인 모습에서 광기에 사로잡힌 폭군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특히 강비와 두 왕자의 죽음은 왕건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왕비와 왕자들이 그렇게 죽었을 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것을. 왕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세웁시다. 하지만 궁예와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맙시다. 며칠 후 왕건과 신하들은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그들은 군사를 동원해 궁궐을 포위했고 궁예를 폐위시켰습니다. 궁예는 소수의 측근들과 함께 도망쳤지만 얼마 가지 못해 평강 지역에서 백성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한때 미륵부를 자처하며 신처럼 군림했던 그는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왕건은 고려를 건국하고 궁예의 실정을 교훈 삼아 새로운 통치 철학을 세웠습니다. 그는 훈요 10조를 통해 후대 왕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불교를 존중하되 지나치지 말고 백성을 사랑하며 간언을 받아들이라. 이 중 간언을 받아들이라는 항목은 특히 의미심장합니다. 궁예는 강비의 간언을 거부하고 그녀를 죽였습니다. 왕건은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고려는 이후 475년간 번영했습니다. 태봉의 비극은 역사의 교훈이 되었고 강비의 희생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태봉의 붕괴는 필연이었습니다. 궁예의 폭정, 특히 강비와 두 아들의 처형은 정권의 정당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왕건의 고려 건국은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탄생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역사는 부정의를 기억하고 결국 정의가 승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비록 강비는 그 결과를 보지 못했지만 그녀의 용기와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천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말고 옳은 것을 위해 목소리를 내라고. 강비의 죽음은 태봉의 종말을 가져왔고 고려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강비라는 한 여인의 삶과 죽음을 통해 태봉이라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살펴보았습니다. 7가지 장면은 서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큰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궁예의 영웅적 시작은 희망이었지만 그 안에 이미 권력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미륵불을 자처한 순간부터 그는 현실에서 멀어졌고 관심법은 공포를 만들었습니다. 강비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이 모든 변화를 목격했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 간언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용기는 거짓 혐의로 보답받았고 그녀와 두 아들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태봉은 무너졌습니다. 고려사와 삼국사기의 기록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절대 권력은 견제받지 않으면 반드시 타락한다는 것을. 공포로 다스리는 정권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그리고 용기 있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비록 당장은 희생될지라도 역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강비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비극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불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권력의 부당함을 목격했을 때 침묵할 것인가 목소리를 낼 것인가? 강비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상황을 당장 바꾸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자신과 자식들이 희생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7장면을 통해 배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권력은 언제나 경계해야 하고 정의는 우리가 지켜내야 하며 희생된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강비와 신광, 천광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하는 행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강비의 삶을 통해 7가지 중요한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궁예의 영웅적 시작과 태봉의 번영 속에서 이미 권력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다는 것. 둘째, 미륵불을 자처한 궁예의 신격화가 어떻게 공포정치의 시작이 되었는지. 셋째, 강비가 목격한 참혹한 숙청과 무너져가는 도덕성. 넷째, 왕비로서 목숨을 건 간언이라는 용기 있는 선택. 다섯째, 거짓 혐의라는 정치적 도구가 어떻게 무고한 사람을 파멸시키는지. 여섯째, 강비와 두 아들의 비극적 죽음이 남긴 충격과 공포. 일곱째, 그 비극이 결국 태봉의 붕괴를 가져왔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것. 개인의 선택이 시대를 바꾸고 권력의 폭주가 나라를 무너뜨리며 용기 있는 목소리가 역사에 길이 남는다는 진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 7장면 중 어느 순간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강비의 간언이었나요? 아니면 그녀의 마지막 순간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강비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현재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른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다뤄보고 싶은 역사 속 인물이나 사건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이 채널을 만들어갑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등불입니다. 강비와 두 아들의 이야기는 1000년 전에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교훈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용기, 권력을 경계하는 지혜, 희생된 사람들을 기억하는 책임. 이것들은 시대를 초월한 가치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시간과 관심이 이 역사를 다시 살아 숨쉬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시대의 숨결을, 또 다른 인물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배운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긴 여정을 함께 걸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